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참여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왜 우리 프로젝트는 자꾸만 늘어지고 예산을 초과하고 심지어 몇 달, 몇 년을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고객은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짓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를 아주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제럴드 J. 와인버그의 명저,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줄여서 QSM입니다. 이 방대한 시리즈 중에서도 오늘 볼 부분은 4권, 2부 10장, Changing the Requirements Process, 우리말로 하면 요구사항 프로세스 변경하기 정도가 되겠네요. 이 챕터가 아주 도발적인 비유로 시작하거든요. 왜 우리는 노라고 말하지 못해서 프로젝트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임신 상태, 그러니까 perpetual pregnancy에 빠지는가라고요. 이 혼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 챕터의 진단은 정말 명확해요. 부실한 요구사항 프로세스야말로 소프트웨어 품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주범이다. 바로 이거죠. 그리고 와인버그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4단계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요구사항의 진짜 비용과 가치를 숫자로 딱 보여줘서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가 알게 하고요. 둘째, 어디서부터 잘못된 요구가 들어오는지 그 입력을 통제하고, 셋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즉 출력을 통제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프로세스 자체를 통제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4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구할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비용과 가치 측정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요구사항이 중요하다. 이건 뭐 누구나 하는 말인데 이게 우리 주머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본 적은 드문 것 같아요. 책에 나온 뉴욕의 한 금융회사 사례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어떤 내용이었죠? 요구사항 단계에서 놓친 결함, 그러니까 버그 하나를 나중에 수정하는데 평균 $2,000가 들었대요. 꽤 크네요. 네. 근데 이 회사에서 요구사항 전문가 팀을 새로 만들었더니 결함 발생률이 12KILOC에서 3KILOC로 줄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KILOC이면 Kilo Lines of Code, 맞죠? 코드 1000줄. 네, 맞아요. 코드 1000줄당 결함이 12개 나오던 게 3개로 줄었다는 뜻이죠. 와, 4분의 1로 줄어든 거네요. 이걸 120KILOC, 그러니까 12만 줄짜리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니까요. 예상되는 비용 절감액이 무려 $216만. 우리 돈으로 20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액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버그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회사 사례를 보면 코드 리뷰를 하다가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기능 때문에 작성된 코드를 발견했어요. 한 60줄 정도. 60줄이요? 뭐 그 정도야 싶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근데 그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또 관리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따져보니까 약 $18,000, 거의 2천만 원에 달했다고 해요. 단 60줄에요. 이런 낭비가 프로젝트 곳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보통 프로젝트 관리에서 말하는 철의 삼각지대,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품의 품질, 프로덕트 퀄리티, 그리고 개발 비용 같은 경제성, development economy, 마지막으로 납품 속도, delivery speed. 이 세 가지는 보통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대로 된 요구사항 관리는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해준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와인버그는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단순히 내부 효율성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부가적인 이점이 훨씬 커요. 예를 들어 고객 만족도를 한번 볼까요? 한 고객사 부사장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아무튼 정말 마음에 드니 계속 그렇게만 해주세요. 하하, 최고의 칭찬이네요. 그렇죠. 제대로 된 요구사항 분석은 고객이 막연하게 원하던 걸 넘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까지 제안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14개월 걸릴 거라던 프로젝트가 10개월 만에 끝난 사례도 있고요. 불필요한 재작업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요구사항 문제를 숫자로 증명해서 왜 바꿔야 하는지 동기를 부여하는 게 첫 단계였군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들여다봐야겠네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입력 통제,
Gaining Control of Input과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네, 바로 요구사항 누수, 리키지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해요. 마치 낡은 수도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듯이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라 온갖 비공식적인 경로로 요구사항이 스며드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있어요. 무려 31가지나 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영업회의에 우연히 참석한 프로그래머가 유통업자에게서 엿들은 개선사항. 엿들었다고요? 네. 또 프로그래머가 이건 고객에게 분명 좋을 거야 라며 혼자 신중하게 고려해서 넣은 기능. 심지어 경쟁사가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하지 않은 기능에 대한 대응책. 이쯤 되면 거의 코미디 아닌가요? 거기에 더해서 가격 협상 중에 영업 담당자가 고객에게 덤으로 약속해버린 기능 같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 프로그래머들이 재미로 숨겨놓은 기능, 이른바 이스터에그도 당당히 그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공식 기능 목록에는 없었는데 한 개발자가 사용자를 위한 배려라면서 본인이 2주 동안 만든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몰래 넣은 적이 있었죠. 오, 선의로 한 거네요? 네, 문제는 그 기능 때문에 전체 페이지 로딩 속도가 3초나 느려졌다는 겁니다. 선의로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와,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네요. 더 충격적인 건 한 연구에서는 전체 요구사항의 약 50%가 이런 비공식적인 출처에서 온다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절반이라니. 이러니 어떻게 일정이나 예선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와인버그의 해법은 아주 단호합니다. 모든 누수를 막고 명시적인 협상으로 대체하라. 이걸 그림 10-3에서 보여주는 프로세스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단일 창구, 싱글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관리자든 엔지니어든 고객이든 누구든 아이디어가 있다면 수집, gather 라는 단 하나의 공식 창구를 반드시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아이디어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통로를 하나로 만든다.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게 수집된 대략적인 요구사항, rough requirements는 분석 및 명확화, analyze and clarify 단계를 거쳐서 요구사항 후보, requirements candidates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검토 및 협상, review and negotiate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승인된 요구사항, accepted requirements가 되어서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일 창구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스타트업에서는 오히려 소통을 막는 관료주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자가 고객과 직접 대화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받는 걸 막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와인버그가 말하는 단일 창구는 소통을 막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핵심은 협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개발자가 고객과 직접 대화하는 건 얼마든지 장려해야 하지만 그 대화의 결과로 나온 아이디어가 곧바로 개발해야 할 기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공식 창구로 가져와서 이 기능을 추가하면 우리 일정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자원이 필요한데 그래도 진행할까요? 라고 모두가 참여하는 명시적인 협상을 거치라는 거죠. 아하. 사실 와인버그가 수십 년 전에 말한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애자의 개발에서 이야기하는 프로덕트 오너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해요. 모든 요구사항은 프로덕트 백로그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관리되고 스프린트 계획회의에서 명시적으로 협상되잖아요. 용어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옛날의 지혜가 현대적인 방법론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요. 책에 나온 아서라는 프로그래머 이야기가 바로 그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생생한 사례죠. 주인공이 요구사항 관리자가 되어서 코드 리뷰에 들어갔는데 공식 문서 어디에도 없는 맞춤법 검사 기능을 발견한 거예요. 심지어 고객은 이미 더 좋은 상용 제품을 쓰고 있어서 전혀 필요 없는 기능이었죠. 그래서 그 코드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더니 프로그래머 아서가 내 것이 상용 제품보다 훨씬 좋다면서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사장에게 장문의 항의 편지까지 쓰잖아요. 와, 그 아서라는 프로그래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단순히 기능을 하나 추가한 게 아니라 그걸 지키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다니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과 문화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 아서는 코드 제거를 거부하다가 퇴사하게 되죠. 그 사건 이후로 그 팀에서는 요구사항과 관련 없는 코드를 발견하면 이거 혹시 맞춤법 공사기야? What is this? A spell checker? 라는 농담이 생겼다고 해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저항이 따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면 얼마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입력 통제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어렵게 입구를 통제했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즉 출력도 잘 관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출력 통제, 컨트롤링 아웃풋입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요구사항 문서를 그 자체로 하나의 소프트웨어 제품처럼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즉, 가시적이고 visible, 안정적이며 stable, 그리고 통제 가능해야 controllable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죠. 가시성이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요구사항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라는 뜻이겠네요. 예를 들면 성능이나 보안 같은 비기능적 요구사항들 말이에요. 우리 시스템은 빨라야 한다가 아니라 사용자 요청의 95%는 1초 안에 응답해야 한다처럼요. 정확해요. 와인버그는 특히 케이스 도구나 멋진 프로토타입이 곧 요구사항 문서다라는 식의 신화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건 요구사항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다음 안정성, stability는 요구사항, 테스트 계획, 그리고 실제 코드가 모두 한 묶음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이고요. 아, 그게 바로 형상관리, configuration control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겠군요. 이건 마치 코드나 문서의 모든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역사책 같은 거죠. 누가 언제, 무엇을 왜 바꿨는지 전부 추적해서 아서의 맞춤법 검사기처럼 리뷰가 끝난 후에 몰래 코드를 추가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가능성, controllability가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문서를 잘 써서 던져주고 자, 이해했지? 라고 묻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현장 인부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것처럼요. 요구사항을 만든 팀이 개발팀과 계속 대화하며 그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공유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를 둘러싼 사람들의 공통된 이해니까요. 그렇군요. 요구사항 개발을 진짜 프로젝트로 만든다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프로세스 자체를 통제, controlling the process itself 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이건 결국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미로 들려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 예산을 짤 때 요구사항 분석 및 관리라는 항목에 실제 인력과 시간을 명확하게 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개발 전 단계 정도로 뭉뚱그리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전담 요구사항 관리자와 훈련된 분석가 팀을 구성하고 형상관리 시스템이나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같은 적절한 도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요. 요구사항 관리는 더 이상 개발자들이 마지못해 하는 부수적인 잡무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전문 분야로 인정하고 제대로 투자해야 하는 강력한 메시지죠. 이 프로세스가 더 복잡한 상황, 이를로 여러 버전을 동시에 관리하거나 고객이 수백, 수천 명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와인버그는 그런 경우를 위한 확장 모델도 제시해요. 여러 버전을 출시할 때는 수집된 요구사항 후보들을 놓고 우선순위 설정, set priorities와 가능성 분석, possibilities라는 명시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 기능은 이번 버전에, 저 기능은 다음 버전에 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추가하죠. 또 고객이 아주 많을 때는 특정 관리자나 마케터가 이게 바로 진정한 고객의 뜻이야 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막기 위해서 수많은 고객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는 모델링이라는 단계를 거치도록 합니다. 모든 결정이 데이터와 합의에 기반하도록 만드는 장치인 셈이죠. 오늘 제럴드 와인버그의 책을 통해 엉망진창이 될 뻔한 요구사항 프로세스를 바로잡는 4단계 여정을 함께했네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째, 요구사항의 진짜 비용과 가치를 숫자로 보여줘서 변화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게 만들고, 둘째, 온갖 경로로 새어들어오는 요구사항의 누수를 막고 단일화된 협상 창구를 만들며, 셋째,
그렇게 만들어진 요구사항 결과물을 가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전담팀이 있는 진짜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관리자의 역할은 조직이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정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프로세스가 없으면 통제권도 사라지게 되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이나 프로젝트에 숨어있는 아서의 맞춤법 건사기는 무엇인가요? 즉, 공식적인 요구사항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누군가의 좋은 의도나 혹은 꺾이지 않는 고집으로 몰래 추가된 기능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프로젝트의 속도와 품질, 그리고 최종 비용에 미친 진짜 영향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한번 조용히 되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